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발을 들여놓지 않는 곳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며 어둠 속에 떠도는 영혼들이 여전히 맴도는 무서운 기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판저린 영화로 유명한 집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캐론 가족은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데스마라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름 끼치는 경험을 따라가며 이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포영화 컨저링을 잘 아실 겁니다. 개봉했을 당시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섭다고 해서 무려 226만 명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었죠. 페리 본프영화 치고는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없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컨저링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더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1972년 미국 로무드 아일랜드 해리스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고 당시 이곳에 살았던 안드리아 페론이라는 여성을 둘러싼 일련의 섬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족들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 집에서 귀신과 함께 자랐고 나타난 귀신의 종류만 무려 9개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가 뒤어지거나 집안에서 원인 모를 나치가 진동하게 됐습니다. 그저 바실버라고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비록 이 귀신은 화를 내며 가족들을 괴롭혔다고 하죠. 결국 1974년에 가족 중 엄마가 귀신에 찌여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안 하자 의자에 앉은 채 집안에 돌아다녔고 심지어 날아다녔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컨저링 1에 잘 연출되어 나타났고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컨저링의 모티브가 되었던 집이 아직도 있고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디슨 하인증이라고 하는 여성과 그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고 2019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직도 이 집에서 귀신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메디슨이 틱톡에 직접 올린 영상에 따르면 베일에 잘려있고 치마를 입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광년의 자식이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바로 자기 앞에서 귀신이 뛰어가는 걸 목격합니다. 아무것도 말고 누군가 뛰어가길래 쳐다봤더니 웬 여자가 앞을 지나서 사라지더랍니다. 거의 3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귀신이 지나갔고 너무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랐다는 건데요. 너무 놀라서 가족들에게 잘 이어갔던 건 말해줬는데 이미 다른 가족들도 메디슨이 본 여자를 봤다고 말하더랍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데 저더러 문이 열리는 걸 본 적도 있고 누군가 집안에 걸어다니는 소리, 문에 노크를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죠. 집안에는 자려본 적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내용이 퍼지면서 각종 외신에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메디슨이 말한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페론 가족이 겪은 이야기와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식량 전문가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전문가 역시 이곳에 다녀오고 3주 동안 아팠고 그 집에는 확실히 귀신이 있다고까지 말했었죠. 아무튼 메디슨이 말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이 집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도넌쯤에는 이 집에서 한옥밤 잘 수 있습니다. 영화도 인기를 끌었지만 각종 매스컴에 타다 보니 이곳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인당 125단 보면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여기서 묵을 수 있어요. 물론 호텔처럼 침대와 식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잘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성수기라서 예약하려면 최소 6명은 예약해야 되고 750달러를 내야 됩니다. 이 집 리그에는 뭔가 좀 장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메디슨이 틱톡에 올린 영상 때문에 수천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집에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디슨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We've never thought anything that there, but it doesn't mean digital shit expected quiet night. There's a whole bunch of stuff that goes on. Honestly, we had had a cheap live and the end it.
시티 안에서 귀신을 못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긴 귀신 많이 나오는 곳이다. 이제껏 여기 다녀온 사람 중에 귀신 못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광모성 발언인데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하죠? 아직도 그 컨저링 집에서 귀신 나온다는 밀스 기자에 속아서 알아보다가 화딱지 나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단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고 싶기는 합니다. 아니다. 하긴 모르다. 그냥 이 집이 있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군대에 가기 전 공포, 흉가 체험을 엄청나게 좋아했다. 학교 활동도 정말 활발하게 했었고 나름 큰 규모의 카페였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보통 카페에서 했던 주된 활동은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거나 반연수를 한 후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정모를 안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페가라 흉가에 가기도 했다. 횟수는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귀신이 나온다는 곳들은 꼭 찾아갔었다. 보통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흉가 체험은 많이 하지 않았고 남양 특집이 주를 이루는 여름이 오냐 이런 정모를 많이 가졌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에 유난히도 흉가 체험을 하겠다는 정모 활동이 활발했다. 10월달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흉가를 알아냈다며 다같이 이곳에 가자는 글이 있었고 다들 들떠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나는 군대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하루하루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이미 흉가 체험을 단 날이 지나 있었고 괜히 궁금해진 나는 카페에 들어다 후기를 살펴봤다. 하지만 오랜만에 접속한 카페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흉가 체험 후기를 물어보는 글에 다들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나 또한 궁금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참을 서칭만 했다. 그러다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을 안 하는 거냐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카페에서 알게 된 친한 형이 교환을 걸어왔다. 야, 일단 글 치워. 그 일이 대전에 형이 쉽게 설명해줄게. 사실 날씨도 춥고 해서 정모 장소가 쉽게 잡히지 않았던 건 너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운영자들이 어느 곳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가을인데 단풍놀이도 잘 겸해서 산에 있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장소로 가기로 한 거야. 강원도에 있는 산인데 어느 한 나무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해서 갔거든. 그리 보니까 사실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어서 다들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다들 설마 귀신 나오겠냐며 놀러가는 셈치고 갔어. 도착해서 근처 숙소에 짐 풀고 바로 그 나무를 찾아놨는데 나무가 있는 곳이 산이라기보다 조금 애매한 데 있더라고. 발급 위에 있는 나무였는데 전력이도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로 바다였어. 전력도 그리 높지 않아서 밑에서 봐도 나무가 잘 보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앞이 바다다 보니 해안선이 둥그렇게 되어 있었거든.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서 나무에 가기로 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같이 간 형 하나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정말 멍한 눈으로 가만히 서서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그 형을 계속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결국 그 형은 들어서 머리를 잡고 흔들어도 계속 끝까지 나무만 보고 있더라. 다들 무서워졌는지 일단 그 형 정신 차릴 때까지 막 때렸는데 정말 세게 때리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주변을 쳐다보더라. 그러지러 맞지 왜 그러냐고 버려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어봤지. 근데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 형이 끼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 있지.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과거하냐. 우리랑 걷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나무를 발견했는데 웬 여자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래. 저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딱 형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나무를 발견한 시점에도 이미 나무와 차단이 먼 시점이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도 그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게 보이더래. 그리고 그 여자가 시이 웃더니 그대로 전력을 기어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자는 우리 쪽으로 빠르게 휘엄쳐서 보더래. 어떻게 휘엄치는 건지 몰라도 단 한순간도 시선을 형한테서 알 데고 오고 있더랬다. 가장 무서웠던 건 마치 그 여자가 거기서 기다려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더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그 여자가 바다로 나와서는 해변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지어오더래.
그리고 그 형의 발목을 잡는 순간 우리가 혀를 때렸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그 형이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우리도 장난인 줄 알았어. 그 형도 억울하다고 장난 아니라고만 했는데 그 와중에 아니려 보니까 그 형 오른쪽 발목에만 물이 흥건히 묻어있다. 그걸 보고는 다들 쥐겁해서 다 집어던지고 도망쳤고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야. 경어 제어를 하면서 다시 보니 다자자들이 후기를 안 남기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놀다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니 다들 무서웠던 거였죠. 그 사건 이후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들도 점점 카페 활동을 안 하기 시작했고 제가 군대에 있다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 이미 카페는 없어졌습니다. 대체 그 나무가 뭐였으며 그 여자의 정체가 뭐였을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님. 최근에 제가 겪은 섬뜩한 일과 하나를 제보해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며 기껏 개같이 일해서 어디 휴가도 쉽게 못 가는 게 매번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휴가를 갈 때마다 가족을 위해 운전만 했던 게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휴가도 많이 못 썼고 갈 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코에 바람도 넣고 오라고 코나키치더군요. 아마 결혼한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제 와이프의 제안이 엄청 부러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5천원의 잔류를 만끽해보자 그토록 꼬내들이다 나 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집에 와서 도시었고 나는 자연이 빈단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고 추석 때도 친구들과 몇 번 같이 했던 낚시를 이번 여행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도내 쪽에 가서 숙소에 숙소를 잡고 일주일 동안 낚시를 하는 게 여행의 시작이다 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낚시할 생각에 들떠서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다만 매일 배를 타고 나눠서 낚시를 하는 게 일정이다.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속초 근처에 있는 산 모텔을 잡고 낚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점 어플로 속초 가격을 비교해보고 찾아낸 곳은 속초 안쪽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보통 귀신 나오는 모텔은 호르몬이 많은 이지만 PC도 있고 넷플릭스도 되는 나는 요즘의 모텔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격도 쌌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어플로 결제하지 않고 투소로 전화해서 장기 투숙인데 프로모션이나 할인이 되는지부터 물어봤죠. 불량 휴가철이라 사람이 많을 시기이긴 했으나 편의에 빈방도 많으니 몇만 원 더 할인해준다는 말에 후딱 돈을 보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되었을 때 새벽부터 출발해 아침에 도착했고 당장 입실이 어려워서 일단 오후 출조를 다녀온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고 정말 더럽게 행복했습니다. 자취할 때의 자유로움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그때 없었던 출시식 PC와 넷플릭스를 보며 행복함이 대다되었죠. 물론 그런 행복을 깨는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첫날 잡아온 물고기로 그저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밤 저체가 떠나가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들리는 척 무시할 수 있었더라며 참걸었을 정도의 소음이었는데 그 소리에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슬슬 제 심기를 건드렸죠. 아무리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이달려씩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는 중간중간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부스러운 웃음소리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술집에서 들릴 왁자지껄한 여자의 목소리와 그 옆에는 남자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친구들이랑 밤늦게 놀러 왔는지 엄청 크게 떠들며 술을 마시는 것 같더군요. 잘 때 모텔 창문과 방문을 닫아도 건물 기둥을 타고 들리는 것인지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계속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날부터 그랬는데 당장 내일 새벽에 좀일 낚시를 해야 했고 표주 시간이 거의 새벽이 가까웠던지라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잠을지도 모르게 계속 철잠에 들면서 어쩔지 잠 안 들었지만 알람 소리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못 오겠죠. 장비를 챙겨서 새벽에 모텔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프론트에 졸고 있던 알바생이 시원한 얼음물을 주겠다는 말에 갑자기 행복해져서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5시쯤 호텔을 뜨고 서른이까지 챙겨서 모텔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모텔은 고요하고 조금 서뜩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호텔 1층에 셀프바가 있어서 물이랑 싸구려 음료라도 챙길 겸 내려갔는데 새를 입었던 알바생이 저녁 근무 교대를 하는 건지 모텔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괜히 오지랖이 챙겨서 난 새벽에 얼음물 줘서 고맙다. 내 이거 오전 출조인데 혹시 얼음물 하나 더 챙겨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밤새 교시로 그날 많이 잡았던 우럭 쪽 따로 챙겨뒀던 횟감을 건네며 살갑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바생도 연신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고맙다며 이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녀이 찾아왔고 도적으로 보며 술을 먹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또다시 남녀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온 동네가 다 떠나가라 시끄러운 건가 싶었는데 벽에 귀를 가져다 대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뭔가 이상하게 비틀잡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층으로 내려가서 알바생에게 그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어느 곳인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죠. 그런데 알바생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입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눈은 프론트 밑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답답하네. 다시 한번 제가 그 사람들을 어디 오순하고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그게 제가 좀 이따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멀쩡한 것 같진 않았는데 굳이 그거를 올라가서 확인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어디 여관도 아니고 보통 객실에 몇 명이 묵고 있는 길에 당장 그 자리에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랑 돈만 넣어도 된 문제를 굳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솔직히 당시만 해도 더 났지만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신만 말해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연거푸 확인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뭐 여기서 굳이 착한 알바생이라 싸워서 뭐할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 소주를 2병을 비울 때까지 여전히 그 소리는 들렸고 너무 귀찮은 마음에 전화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는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다화제 낚시를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짐을 챙겨서 나오는 길에 방 청소를 부탁하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날 번 둘째 날은 조언이 좋았지만 언제나 물고기를 잡으라는 법은 없는지 단파제 낚시는 미끼랑 떡밥만 오고지게 바다에 뿌리고는 일찍 방에 들어왔습니다. 외유견만 먹어서 지겨웠기 때문에 피처에서 족발이랑 치킨을 사와서 일찍 돌아왔는데 이제 금방 청소를 끝낸 것이지 방 앞에 동남아 직원들과 아까 그 알바생이 있더군요. 알바생은 밤새 근무를 했을 텐데 오후 2시에도 근무를 하는지 제 방에 입닥치면서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방을 청소가 끝났는지 그럼 들어가도 될지 물어봤더니 이미 끝냈다고 들어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열려있는 방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알바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기울여쳐 쳐다보니 혹시 사장님 강원도 소주 드셔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강원도 소주가 뭐냐고 물으니 지역 소주와 뜨것인데 모텔 사장이 몇 박스 다지고 있어서 밖에 손님들에게 선물용으로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야 너무 좋다고 달라고만 했는데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바로 앞에 있는 중간 계단도 안 타고 끝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가더군요. 제가 묵었던 곳이 3층이었고 엘리베이터와 그 옆에 있는 계단이 바로 앞에 있는 방입니다.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면 바로 옆에 프론트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걸 굳이 저 끝에까지 뛰어가서는 다시 돌아가 1층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물도 챙겨야 해서 바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심지어 제가 도착했을 때도 알바생은 1층에서 프론트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저는 굳이 왜 비상계단으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날 보여줬던 표정을 하고는 프론트로 들어가서 소주를 꺼내서 주더군요. 제 말을 안 들은 것 같지는 않아서 한참을 가만히 쳐다보니 그제서야 기억났다는 듯만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손님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손님들 이동하실 때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뭐 너무나도 정답 같은 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던 것, 소주를 가져오는 내내 그 말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 같다는 거죠. 2시간 못해 청소하는 시간이고 손님도 없을 시간인데 잊힐 시간도 한참 남은 상황에 굳이 손님을 위한다는 게 더 이상했구려. 뭐 대답은 해줘야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손님도 없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바생이 많은 내용 때문에 제가 남은 숙박일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차장님, 오늘부터 사장님 혼자 모텔에 묵으셔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바생도 아차 싶었는지 빠르게 제 눈을 보고는 다시 프론트로 들어갔습니다. 전략 그때는 평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보통 저녁에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별다른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 그날밤 또다시 두어라 맞춰라 술빵 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오늘은 저 혼자 여기 묵는다는 말이 기억나는 바람에 전화도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은 남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알바자들아서 왜 또 이런 소리가 들리냐고 물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엊그제가 어제와 같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여전히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아봤던 알바쟁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굳이 여기서 키려봤자 더 무서워지기만 하고 알바쟁이 할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도 사야 했지만 맨격진으로 잘 수가 없으니 소주만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숙박일이 되고 출시를 하려고 프런트로 내려갔는데 알바생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막하더군요. 그리고 프런트 뒤쪽이 가서 어디 병원을 날 때나 쓸 법한 과일 바구니가 내어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잠깐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일단 받으시라고 반당제로 과일 바구니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혹시 방에 두고 온 걸 없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바생은 퇴실할 때까지 절대 말 안 하려고 했고 최근에 관련 컴플레인도 없어서 굳이 숙박단에 말 안 했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곳이 옛날부터 모텔이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묵었던 방은 바로 밑에 방에서 매일 예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그 다음에나 나오는 것처럼 다같이 자살을 했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고 젊은 남녀들이 놀러가서 방을 두 개 잡았는데 밤만 되면 방 하나에 모여서 술을 마셨대요. 당시 사장이 지금도 사장인데 굳이 혈기 넘치면 젊은이들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레드 스포츠를 했는지 배를 타고 나갔는지 그대로 익사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명만 살았는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손님들 중에 그 방 근처에 자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걸더래요. 밤이란 밤마다 근처에 술 먹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못 자겠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그런지를 찾아다녔지만 도저히 그럴 만한 숙박 인원이 없었고 당장 알아낼 수 없으니 사장이 직접 그 주변 방에서 잠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빵 거리는 소리를 사장 본인도 들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없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나마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컴플레인은 없었는데 잊혀질 때쯤 제가 봐서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던 거였죠. 심지어 알바생은 그때 잊지도 않았고 사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컴플레인이 있었던 적도 없었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그 방 근처로는 평소에 가지도 않고 그 때문에 비상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왔다는 거였죠. 본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덕끄기 저도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제가 밤마다 들었던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으니까. 옛날 일이 아닙니다. 불과 2달 전에 제가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30년이 훌쩍 넘게 살다 보니 세상이 참 좁고 안 만날 것 같아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모텔에 가실 수 있을 테니 혹시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랜만에 저도 보면서 무섭고 읽으면서도 소름 끼쳤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거기가 대체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확한 상호명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쪽의 자체가 밝힌 걸 알게 되면 저한테는 현실 공포가 시작됩니다.
재벌가분이 말해주신 곳 찾아왔고요. 달멜이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해안 말고 안쪽에 있는 못들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차장님이 워크숍에서 해주신 이야기로 지금으로부터 15분 정도 전에 겪으신 일입니다. 당시 시랩으로 입사하셨던 차장님은 집안이 한 신선사무소에 배치받은 상태였습니다. 근처 골장에 부속되었던 사무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면 차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한 곳이었는데 이 자체는 매우 편안한 편이었습니다. 사무소의 위치 자체는 앞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한참 가나보면 근처에 마트를 갈 수 있었으며 왼쪽으로 한참 가면 옆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마을 중심부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원래는 한가한 사무소를 했지만 갑자기 많은 업무가 생겨서 홀로 야근은 마친 차장님은 피곤해 절어 사무소를 뒤로하고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자취를 하던 아파트를 향해 운전 나가던 도중 자리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피곤했던 나머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 곳을 왼쪽으로 가버린 거였죠. 게다가 차는 이미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한참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도 없었던 터라 바로 차를 돌려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차장님은 일단 도로를 따라 직진했습니다. 가던 대로 쭉 달리면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골길은 예상과는 훨씬 다 낫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관심이 발견한 길로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조차 이미 거칠지 않은 상황에 길에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흙길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길에 차의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걸 보고 아마 이 길은 근처 지역 주민들만 쓰는 길인가 싶어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했죠. 그렇게 좀 더 나아가자 예상대로 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군데문데 불켜진 집도 보였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마을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았지만 돌아가는 길만 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로 편했습니다. 차장님은 불이 켜진 주먹배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끈 뒤 일단 담배를 피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다고 합니다. 차장님의 시선이 향한 그쪽에는 적어도 10명 이상 되는 마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서 있더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뿐이었고 다들 이제이 이쪽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모습을 보아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노인 한 명이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다른 노인들도 이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하러 온 보인다. 돌아가라. 우리 지인다. 도로용. 그걸 절대 주지 않는다. 안 줘. 돌아가. 그 기어 사투리로 말을 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긴 했지만 계속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은 오히려 뚫기 위해 해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저 계속 뒤로 뒤걸음질을 쳤죠. 괜히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도 또한 10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커넉한 얼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차장님이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죠. 차장님 얼굴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왜소한 노파가 염주를 든 채 아기의 자륵찬 얼굴로 노려보며 입으로 뭔가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공기에 압도된 차장님은 차로 돌아가 렉스를 밟아서 마을로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쫓아내려 할 뿐 쫓아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귀에 노파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미하며 노파가 차장님을 향해 계속 외우던 그 소리는 아마도 자신을 향한 연물 소리와 더불어 뭔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을을 과자라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뒤로 고도로 크게 돌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죠. 그때 당시 차장님은 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이 나빠졌답니다. 일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몸이 무거워지고 식욕을 잃어갔고 억지로 식사를 해와도 사흘 만에 체중이 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는 관세도 크게 바뀌어서 동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종합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몸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죠. 그 마음으로서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차장님은 의지가 없는 자신을 좀 더 돕난하고자 몰아붙여봤지만 전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시 휴가를 내고 쉬던 어느 날 기업 이자 담당자와 잠시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 이자 담당자는 차장님과 비슷한 또래여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자기가 원래 영감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차장님은 그냥 이야기를 장난스레 받아쳤다고 합니다. 용건을 거의 맞췄을 쯤 그가 입을 열었는데 차장님에게 어차피 믿지는 않겠지만 네 건강에 관한 일이니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더니요. 그리고는 차장님의 건강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저주의 씨였기 때문이며 둘째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해서 본인이 잘 아는 저를 소개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차장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소개해준 절로 향해 꼭 저를 주지 스님을 티란하게 차장님을 맞아주더래요. 그리고 점성스럽게 둘째를 해주더랍니다. 둘째를 맞추고 하루는 절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좋아진 차장님이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서 물어봤답니다. 주지 스님은 그 마을이 자기네 토착 풍습을 완고하게 지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풍습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초초를 내준 외지인에게 아이를 유괴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지인은 결코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풍습은 나날이 발전하여 쫓아낸 외지인이 다시는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마을 자체의 무녀로 하여금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서 외지인을 저주하여 죽이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주지스님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주를 해나 잘한도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래요. 차장님은 그날 밤 본 노파와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저주 같은 걸 믿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본 것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노인이었던 것 같은데 왜 젊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애당초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세대가 있다면 그런 풍습에 사로잡힌 채 살아난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차장님이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음만 알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은 일본 전국에서도 꽤 빠르게 고령화를 맞은 곳이며 남은 노인들은 중야의 교류를 완당히 거절하며 잊지도 않은 장난아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외지인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끝에 마을은 서류 장으로는 폐촌에 된 지 30년 이상 지났다는 이야기였고 마을에 남은 노인들은 외부와 교류를 끊은 채 그들끼리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장님은 이야기를 듣고 절실에 일어난 오한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차장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되셨다고도 말했죠. 그래서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근처 절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후일담으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을 행사를 마치고 차장님은 면사무소 담당자의 차를 타고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쭉 살았던 면사무소 담당자는 대단히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이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은 이 이야기를 행사에서 듣고 오히려 꽤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갔던 기관은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낮에 도착해서 보니 마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뿐이어서 저번과 같은 곳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함께 마을 안쪽까지 걸으며 돌아본 풍경은 그날 밤 봤던 마을임에 틀림이 없었죠. 투자자들 역시 폐가를 부감하더니 어느 정도 만족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때 면사무소 담당자는 폐가 건물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 몇 명이 보인다며 끝까지 차에서 후로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투자자들과 함께 제수서 그 절에 둘째를 받으러 가니 전에는 그렇게 장난했던 주지스님이 이번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공산적인 방법으로 죽구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는 다들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 다시는 그 마을에 나지 않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밤 위에 눌렸던 경험을 제보한다 합니다. 8년 전 2월이었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조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간 위에 잘 누리고 기운이 순창치 않은 곳은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날은 잠들기 전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전화가 깨니 밤 위에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다가 마치 제 의식과 행동이 따로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건 평상시 누리던 감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은 잘 쉬어졌고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아마 밤 위에 누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은 감았는데 주변이 다 보였습니다. 시계만을 움직이는 소리와 밖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까지 너무나도 섬세하게 들렸죠. 그렇게 몸을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은 온통 시커멓게 보이는 암흑 그 자체였고 너무나 조용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감이가 아니라 제 몸에 마비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게 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누워있는 침대에서 많은 손들이 올라와서 제 몸으로 움츠닫는 느낌이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언가 강하게 제 목을 조려왔는데 다행히도 몸에 강단이 돌아오면서 제 몸을 잡고 있던 손들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죠. 한두 번과 동시에 피로함이 모여왔고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건 꿈도 아니었고 관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 위에 뿌리면서 실제로 눈을 뜨고 몸을 움직였고 옆에 있던 폰으로 지금 몇 시인지 시간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 바로 옆에 여자로 보이는 실루엣이 떡하니 보였고 확실히 성인이라기에는 치구가 잘났고 계속 보다 보니 소녀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많아봐야 13살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이 너무나 남루했습니다. 낡은 하늘색 개통 반바지와 중간중간 구멍이 뚫리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심지어 포니테일 스타일로 머리를 뒤로 질끈 묶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반에서 유독 그 여자애만 밝게 보였는데 속으로 얘가 나를 감히 누리게 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애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는데 그걸 보고는 다시 한번 몸이 바짝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얼굴이 없었거든요. 눈, 코, 입이 없는 게 아니라 눈, 코, 입이 있을 자리다 아예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로 가까이 들이밀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왜? 왜 얼굴이 못생겼어? 보기 싫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지 알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고소됐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더 가까이 대고 억지로라도 눈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다니 양손으로 눈을 쥐어 뜯는 끔찍한 짓도 했습니다. 얼굴에 피도 흘렀고 그게 제 얼굴에 떨어지는 느낌도 들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죠. 마지막에는 계속 자기한테 예쁘다고 말해달라고 반복해서만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다가 기절을 한 건지 잠이 든 건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 얼굴부터 맞았는데 피가 떨어진 느낌은 확실했지만 뭐가 묻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천일염 소금을 투명한 비닐에 담아주면서 잘게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귀신이 소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천일염을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키냐 양기가 가득 담기게 되는데 그걸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야 미신을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전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일단 침대 밑에 두고 잤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발 위에 누린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애가 다시 나타나는 일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밤 위에 눌려본 적은 없지만 가끔 밤이 눌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섭긴 합니다. 꼭 저쪽에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귀신이 나온대요. 장mom이나 침대 밑이나 이런 곳에서 말입니다. 덕비달미 이빔처럼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귀신이 나와서는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말까지 걸면 기절할 수밖에 없겠죠.
별의별 가위 이야기는 다 봤지만 이런 경험담은 또 처음이긴 합니다. 다들 체력 관리 잘 합시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고 중학생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당시만 해도 대구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동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대구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하는 것처럼 했던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는 꼭 우리가 봤던 그 아파트 여자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들어도 무섭고 언제 생각해봐도 무서운 그런 경험이죠. 저희를 같이 놀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같은 반이기도 했지만 동네가 같은지라 학교가 끝나면 뭐하고 놀지 고민만 하고 살던 때였죠. 그날도 친구들끼리 모여 다방구를 할까 오락실에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 친구들도 데려온 김에 달같이 다방구를 하며 놀기로 했습니다. 날달 수있는 지역을 정해놓고 다들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며 재밌게 놀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술래가 될 차례였는데 어차피 이놈들 숨는 곳이 뻔했기 때문에 빨리 찾고 숨을 곳을 새로 찾을 생각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동네 밖쪽으로 뛰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놈들이 숨어있는 게 아니라 창가 앞에서 어딘가를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져서 위를 바라보며 뭐라고 떠들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애들한테 달려가 퇴배를 하며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애들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뚫어져라 위를 보고 있을 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뭐를 보고 있나 시선을 달아보니 동네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였는데 그 위에 웬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 아파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주상복합인데 4층부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고 7층 되는 높이 비상구 계단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러고 있을까 싶어서 니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 놈이 말하기에 아까부터 저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고 그러냐니까 이미 멀리서부터 자기들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달같이 모여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여자가 자기랑 눈을 마주쳤는데 도망치다가 위를 보니 아직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문제는 거기 있던 놈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였죠. 제 놈 모두 자기랑 눈을 마주쳤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동시에 눈을 맞추는 게 말이 안 되었죠. 그리고 저도 그 여자의 눈을 쳐다봤는데 애들이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여자처럼 물었는데 신기하긴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그게 무섭다고나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동시에 눈이 마주칠 수 있을까 궁금증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저희를 응시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한놈이 툭툭 치기 시작하면서 다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죠.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아파트 비상계단이 보냈는데 아까는 아파트 앞쪽에서 봤다며 옆쪽에서 봤는데도 몸을 돌려서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심지어 저희가 단독주택 옆에 숨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얼굴만 빼꼼해서 쳐다봐도 여전히 그 여자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저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재밌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등교길에도 여전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낮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비상구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미친 여자 있다고 놀리러 가자는 놈들도 있었지만 나중 되니까 이제는 한 놈씩 놀아 나오는 놈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와중에 부모님에게 그 아파트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맨날 그 아파트에 서 있는 여자 있다고 신기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밥이나 먹으라던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혹시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대로 하얀 옷차림에 긴 머리, 우리 막내 이모처럼 젊은 여자라고만 했죠. 그때부터는 아버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버거운 날 말썽 피운다고 맞았던 때라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죠.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밥 먹고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숙제를 하는 내내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길래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친구 녀석들은 이미 한눈 자리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끼려고 가까이 가니 저를 보자마자 너 혹시 엄마한테 말했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말했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하니 어제 자기네 집에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애들 거기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다른 애들은 못 들었지만 친구 중 하나는 부모님이 그 여자에 대해 말해줬던 모양입니다. 보긴 다른 동네에서도 새로 지어진 몇채 없는 아파트라서 도린네 집이나 자는 아파트입니다. 심지어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입주권을 쓰지 못할 정도로 비쌌던 곳인데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거기로 들어갔답니다.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50대 초반인데 다리를 몇 개나 하는 통에 돈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젊은 애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보라한 듯이 일부러 젊은 애인을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애인이 비상부에서 약을 먹고 죽어서 발견된 겁니다. 저희야 학교 있을 시간이니 몰랐지만 벌써 반년 전에 있었단 일이죠. 생각해보니 그 할아버지를 본 지도 오래되었더군요. 젊은 애인은 본 적도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가 애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놈이 근데 그 여자 죽었다며 그리 왜 우리한테 보이는 거야? 라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 저희는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호들갑 떨기를 좋아하는 놈은 비명을 지르고 재밌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겁이 질려서 무섭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파트로 가자는 애들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팔류시라에 다가올수록 웬 놈은 그냥 집으로 가자는 의견도 냈죠. 그리고 결국 가방을 다 끄집어 당겨서 아파트로 갔고 이미 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상구 계단에서 그 여자를 보고는 냅다 도망쳤습니다. 한동안 그 여자와 계속 보냈는데 어느 순간 잊혀지면서 아파트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천일이 되고 다나치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생각났지만요. 문제는 머리가 커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얼마나 천이 없었으면 그걸 보고 재밌다고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신기하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친구들 말로는 아직도 그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가끔 지나갈 때면 볼 때도 있지만 여자가 보이지는 않는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고 저희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시 그 표정과 눈을 떠올리자면 뭔가 애잔한 느낌이었다는 기억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집에 소름 끼치는 비밀을 파헤치며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잔인한 영혼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혹은 여러분도 비슷한 기이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신비로운 집들을 탐험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